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입니다.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서는 발표를 할 텐데, 사실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은 세션 2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세션 3에서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번 세션 1에서 이제 국내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 경제가 얼마나 체력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입니다. 그 경기 동행지 순환 변동치를 보면, 가장 최근 게 이제 올해 4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오른쪽 끝에 2월을 꼭대기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통계 측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2월을 정점으로 찍지는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거기가 이제 경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인데요. 보시면 1분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왼쪽에 전기 대비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0.6%, 작년 4분기에 1.3%였는데 많이 떨어졌고, 성장률이 떨어졌던 것도 문제지만 보시면 소비하고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플러스 0.6%의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게 이제 순수출 쪽 대외 경기가 좋았던 게 원인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동행지수 설명드렸지만, 선행지수는 이미 작년 한 여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경기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부문별로 보면 일단 투자인데요. 투자가 우리나라 설비 투자는 이제 IT 쪽, 그러니까 주로 반도체죠. 반도체 쪽 투자가 이제 주도를 하는데, 보시면 ICT 투자가 올해 1분기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다가 지금 2분기, 그러니까 4월 7일 보면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전체 투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 기업들의 BSI라고 할까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분위기가 급락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코로나 이후에 2021년 한 2분기까지는 올랐다가 지금 계속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이제 선행지표나 이런 것들을 봐도 자본재 수입액, 우리가 이제 국내 기계 수주액을 선행지표로 보는데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설비 투자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진 않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설비 투자 증가율이 이제 9%, 그리고 올해 2.7%로 많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연구기관들이 사실 설비 투자를 작년보다는 증가율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는데, 기재부의 전망치는 올해 설비 투자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건설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하고 더불어서 이제 투자의 양대축이죠. 건설 경기 자체는 지금까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액을 보면 건축하고 토목 다 내려가고 있죠. 이런 게 향후 건설 투자를 좀 부진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왼쪽에 이제 건축 허가 면적이에요. 작년에 연간 건축 허가 면적이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높았던 건 2015년, 그 다음에 16년, 그 다음에 2021년으로 높았는데, 건축 허가 면적이 작년에 이렇게 높았다는 거는 올해 그것들이 다 이제 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올해 건설 경기는 저희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인플레 영향 때문에 사실 가게도 어렵지만 기업들,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워낙 원부자재,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지금 착공을 다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건설 투자가 올해 저희가 소폭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고 건설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이러면은 그때가 일단은 올해는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아마 건설 투자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수출 경기인데 수출 경기는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증가율 자체는 한 20%대 전년 동월 대비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출 증가율을 우리가 수출 단가 증가율과 수출 물량 증가율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이 이제 수출 단가 증가율의 기여도입니다. 뭐 코로나 이후부터 보시면 수출 물량은 달마다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출 단가 위주로 지금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수출 단가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경기가 하반기에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수출 단가라는 거는 1년 전에 기저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출 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으로 가는 수출은 괜찮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빨간색 보시면 최근에 4월, 5월 통계가 상당히 좀 안 좋죠. 이게 뒤쪽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국의 봉쇄 조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 수출의 한 25%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을 거쳐서 중국 본토로 가는 게 한 우리나라 수출의 한 5%, 그렇다면 30% 정도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안 좋다 이러면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 경기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뭐 대부분의 품목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좀 좋았고요. 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좀 고전하다가 5월 달에 들어서 좀 증가율이 높아지는, 그리고 석유 제품 가격은 이제 최근에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단가가 높아져서 수출이 호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은 그 세계 교역 증가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IMF 전망에 따르면 작년에 세계 교역 증가율이 10% 정도, 그 다음에 올해는 5%, 한 절반으로 떨어지죠. 이런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걸로 보여서 하반기에 수출 증가율은 상당히 좀 낮아질 거고요. 연간으로도 작년에 저희가 수출이 한 25.7%, 또 올해는 한 1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슈인데 공급망 쇼크인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수출을 좀 다뤄봤지만 이건 수입 쪽의 얘기겠죠. 지금 유가가 뭐 배럴당 $100, $110, 뭐 많이 갈 때는 $120 근방까지도 가는데 아직까지는 공급이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좀 많이 늘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세계 경제가 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석유 시장의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영향을 배제한다면 지금까지는 올해 2분기가 아마 국제 유가의 피크일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7월, 8월이 미국이 원유 수요의 성수기거든요. 그때를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안정화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그렇다고 뭐 코로나 이전에 배럴당 $60, $70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100, $90대 그 정도로 하반기에는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에 가죠. 그러니까 증산을 요청하는데 오펙이 지금 증산할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산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면 유가가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보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사태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제 뭐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고요. 요거는 이제 세션 2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져 있다. 이런 게 이제 얘기입니다. 공급망 쇼크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 이제 중국 쪽 얘기인데요. 이게 중국의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도시 봉쇄 조치가 많이 해제가 됐는데 뭐 최근에 또 다시 는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저희가 1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 피크가 60만 명이었는데 중국이 보면 25만 명이죠. 예. 25만 명이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보면 뭐 워낙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확진자 수가 안 늘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도 많았을 거다. 이 숫자를 믿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의 어떤 이번 코로나에 대한 면역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최근에 준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이 자주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도시가 봉쇄되고 앞에서 이제 수출 쪽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작년 아마 추석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헝다그룹 사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요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CDS 프리미엄이 이제 그런 불안정성을 나타내는데 중국 경제가 이러한 이유로 좀 어렵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하는 수출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많은 원부자재를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공급망 쇼크 이런 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5월 아마 전년 동월 대비 5.4%. 원인은 수입 물가죠. 수입 물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인데, 물가 상승률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는 아직은 우리가 좀 고점을 잡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반기에도 고물가는 지속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 장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올해 4월, 5월, 6월에 물가 상승이 많이 뛰었죠. 예를 들어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 전년 동월 대비, 4월에는 4.8%, 5월에 5.4%였는데 갑자기 이제 4월부터 많이 뛴 이유가 뭐냐면 작년 4월, 5월, 6월에 그 기저효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게 아마 6월 달에는 6% 내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한 5%대 후반, 운이 나쁘면 6%대를 충분히 넘고요. 나눠드린 자료에 오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제 물가 상승률 6% 이상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외환위기 때 1998년 11월, 그때 6.8%였거든요. 그때 이후에 약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저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움직임을 보면 아마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정점, 고점은 6, 7, 8 중에 하나를 찍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기저효과가 반대로 작용하죠. 물가 상승률 자체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내려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이제 또 다른 폐해는 이제 저소득층에 좀 피해가 집중이 되는 엔겔 계수가 이제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지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올해도 아마 그런 시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소비 얘기인데요. 소비는 첫 번째, 코로나는 물론 올여름에 한 번 더 2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을 겨울쯤에 또 3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코로나가 상당히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나 미국이나 유럽도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하루 기준으로 최고 60만 명을 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0,000명대 이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비 회복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올해 한 11월쯤 또 한 번 큰 파동이 있을 거다. 그때 어떤 시기 될지는 좀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 코로나 때문에 보복 소비 동기가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4월 달에 정부가 규제 조치를 많이 풀었죠. 그래서 4월 소비 지표는 사실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플러스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 4월 달은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된 경상지수 보면 소비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 불변지수,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를 뺀 실제 어떤 소비 지출을 보면 거의 제로까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볼 때
인플레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 이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는 스티커 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스티커로 가격을 표시하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소비를 줄이는 이제 그런, 코로나의 긍정적인 요인을 최근에 인플레가, 소비 회복을 마이너스로 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상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5월달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6월 말에 나오지만 그것까지 보고 우리가 어느 쪽 동기가 강한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 회복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사실은 한국은행이 얼마나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건가. 요거는 저희들이 대략 추정한 거고요. 왼쪽에 미국과 한국의 정책 금리인데 꼭 이 숫자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지금 미국 정책 금리의 상단하고 저희 기준금리하고 똑같죠. 1.75%. 이게 아마 이제 역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한국은행이 빠르게 금리를 올렸을 때 문제가 뭐냐 면 지금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78%, 그리고 선진국들도 거의 60%, 70%인데 저희가 100%가 넘습니다. 과연 우리 가계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인플레나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3%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하반기에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요약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기 방향은 현재 예상 경로는 2.6% 연간 성장률에 맞춰서 조금씩 올라간다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데 이게 2분기나 3분기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오버킬할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고 그냥 기본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올해 연간 한 2.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고 계시고요. 저희 연구원하고 기재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주요 부문별 올해 경제 전망치를 보셨습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업의 대응 방안인데 올해 초만 해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복합 불황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퍼펙트 스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좀 비관적 시나리오에 무게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증가한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시적 이벤트의 영향이 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맞지만 이게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계 경제에서 위기가 온다면 우리 수출 시장이나 수입 시장을 볼 때 신흥 시장 쪽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런 쪽에 대한 대응.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부가 바뀌었죠. 정부가 바뀌면 모든 경제 정책들, 노동시장, 금융시장, 산업, 에너지, 기업 규제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전환,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가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무게중심이 디지털 전환 쪽으로 살짝 좀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가 유발하는 어떤 시장의 변화,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